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날짜가 2021년 3월 7일, 지금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10분입니다. 저는 잘 지냈는데 여러분도 잘 지내셨지요? 네, 이제 완연한 봄인 듯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을 제가 미리 한번 보았더니 90장부터 읽어야 되는데 91장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91장은 한 장 단독으로 읽기로 하고 오늘은 90장이랑 91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백권대학이.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4월 2일에 이 장정을 시작한 것 같은데 1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당연히 1년은 걸릴 것 같고, 왜냐하면 뒤에 부록도 조금 있거든요. 네, 긴 부록이 몇 가지 수록이 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읽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1년은 걸릴 것 같고, 혹시 맞출 수 있으면 딱 1년이 걸리도록 한번 체크해 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제가 좀 대견해요. 일단 생산적인 일을 해냈다라는 저 개인적인 만족감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해올 수 있었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오직 김갑수 선생님의 메시지,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요 한마디 때문에 시작하였고 해왔고 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분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 우리의 행복과 우리 민족의 통일 그리고 번성은 우리가 자주적인 교양과 역량을 갖추었을 때만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백권대학, 저자 김갑수. 90장 대학과 중용, 겉과 속으로 상호 보완적. 대학과 중용은 유교 사상뿐 아니라 동양 사상 전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론서이며 논어, 맹자 등을 읽기 위한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대학과 중용은 원래 예기 속에 들어있는 편명이었다. 예기는 일정한 표준에 의해서 편찬된 것이 아니라 전국시대 말기에서 진, 한에 걸친 시대의 제도, 습속, 방책, 정치, 학술, 예의, 이론 등을 모아 놓은 책이다. 중국 유학의 역사를 당송을 기준으로 하여 당 이전의 유학을 오경 중심, 송 이후의 유학을 사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학의 저자는 분명하지 않다. 대학을 예기로부터 독립시킨 사람은 자치통감의 저자 사마광이다. 이로써 대학은 사서의 하나로 정착되었다. 대학은 경물치지에서 시작하여 수신제가를 거쳐 치구 평천하에서 끝나는 국가경륜의 학이라고 할 수 있다. 순원은 삼민주의를 말하는 글에서 대학을 외국의 대정치가들도 꿰뚫어 보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가장 체계적인 정치 철학이라고 역설했다. 중용은 편중에 있는 말 중용에서 따다 쓴 것이다. 공자는 자주 중용의 덕을 강조했다. 중용의 작자는
공자의 손자 자사이다. 논어, 맹자, 대학과 함께 사서로 통칭되는 중용은 대학과 달리 오래전부터 독립된 텍스트로 간주되었다. 대학의 내용이 정치적이라면 중용의 내용은 철학적이다. 대학은 유학의 실천 목표인 이상사회 건설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추구하는 정치적인 방법을 서술했고, 중용은 개인의 내면 세계 문제에 철학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므로 대학과 중용은 표리 관계이며 상호 보완적이다. 대학은 소학의 상대어이다. 소학은 어린이가 하는 학문, 대학은 어른이 하는 학문이다. 대학과 중용의 문장들 중에서 요긴한 것 몇을 골라 한글로 풀어서 제시한다. 대학 지도, 제명 명덕, 제친민, 제지어 지선. 큰 학문의 길은 밝았던 덕을 밝히는 데 있고 백성과 하나가 되는 데 있으며 지극히 좋은 상태에 머무는 데 있다. 위는 대학의 3강령이다. 즉 학문의 길은 1. 밝았던 덕을 밝히는 것, 2. 백성과 하나가 되는 것, 3. 지극히 좋은 상태에 머무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물에 이르는 경물, 지혜를 이루는 치지,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성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 몸을 닦는 수신, 집을 안락하게 하는 재가, 나라를 다스리는 치국,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평천하 등 8가지 조목이 이어져 3강령 8조목이 된다. 덕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덕담이라는 말도 하고 재승박덕, 재가 승하고 덕이 박하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덕을 모나지 않고 온유하다는 뜻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것은 덕의 뜻과는 많이 다르다. 덕이란 곧게 발휘될 수 있는 마음의 능력이다. 즉 발음 더하기 능력의 뜻이다. 수신위본, 몸을 닦는 것이 근본이다. 천자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몸을 닦는 것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근본이 어지러우면 말단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일일신 우일신, 진실로 날로 또 날로 새롭게 하라. 백성을 진작시켜 새롭게 해야 한다. 임금은 인하고 신하는 경하며 아들은 효하고 아비는 자하며 백성과의 사귐은 신해야 한다. 군자는 임금의 어짐을 자기의 어짐으로 삼고 소인은 임금의 즐거움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는다. 나의 지혜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사물에 접하여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한가할 때 나쁜 일을 꾸미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마음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 조심한다. 몸이 닦이지 않은 사람은 그 아들의 나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싹의 자라남을 보지 못한다. 인이란 남을 자기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서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남도 좋아하는 것을 아는 마음이다. 덕을 도외시하고 재물을 중시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다. 착하지 않은 사람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은 큰 허물이다. 중용, 하늘이 명하는 것은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희노애락의 마음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중,
속마음이 모두 나타나서 서로 상반된 두 의견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견해이라 하고, 모두 나타나서 절도에 맞는 상태를 화라 한다. 중은 천하의 뿌리이고 화는 천하에 통하는 도리이며, 중과 화를 이루면 만물이 육성된다. 중용이란 인간의 속마음이 가장 알맞게 발현된 상태이다. 중용이 실천되면 조화를 이루게 된다. 지혜로운 자는 묻기를 좋아하고 평범한 말을 살피기 좋아한다. 사람들은 다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중용은 한 달도 지킬 수가 없다. 천하의 국가도 고르게 할 수 있으며 벼슬이나 녹도 사양할 수 있으며 시퍼런 칼날도 디딜 수 있으나 중용은 할 수가 없다. 군자는 남과 조화를 이루지만 이익을 쫓지 아니하며 남에게 의지하거나 기대지 아니한다.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누구나 정당한 노력을 하면 출세도 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지만, 도가 없을 때에는 정당한 사람일수록 핍박을 받게 된다. 군자는 세상에 숨어서 알려지지 않아도 후회하지 아니한다. 군자의 도는 그 실마리가 부부 사이에서 만들어지지만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하늘과 땅에 나타난다. 도를 하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도라고 할 수 없다. 자기를 바르게 하고 남에게서 구하지 않으면 원망할 것이 없다. 활쏘기는 군자와 비슷함이 있으니 정곡을 맞추지 못하면 돌이켜 자기의 몸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집안을 안락하게 하고 처자를 즐겁게 하는 것은 먼 길을 갈 때 반드시 가까운 데서 출발하는 것과 같다. 덕에는 평화적인 덕과 무력적인 덕이 있다. 둘 다 덕이 될 수 있다. 여럿이 술을 마실 때에는 천한 사람도 참여시켜야 하고, 차례를 정할 때에는 나이 순으로 한다. 군자는 몸을 닦는다. 몸을 닦으면 부모를 섬기지 않을 수 없고, 부모를 섬기면 사람을 알게 되며, 사람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지 않을 수가 없다. 도에 이르는 데에는 군신, 부자, 부부, 형제, 붕우의 다섯이 있고, 덕에 이르는 데에는 지, 인, 용 세 가지가 있다.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지에 가깝고, 실천을 함은 인에 가까우며, 부끄러움을 하는 것은 용에 가깝다. 모든 것은 수신이 되어 있으면 실천되고, 그렇지 못하면 실천되지 못한다. 성은 하늘의 도이고, 성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이다. 한 부분에 지극하면 정성이 나타나고, 정성스러워지면 나타나고, 나타나면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변하고, 변하면 화한다. 지극히 성실한 사람은 앞일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지극한 성실함은 신처럼 신통하다. 어리석으면서 자기가 쓰이기를 원하고, 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고, 지금의 세상에 태어나서 옛날의 도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와 같은 자는 재해가 그 몸에 미치는 것이다. 정치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윤리 도덕의 기준과 예의 범절을 정하는 것, 문물 제도를 제작하여 시행하는 것, 문자를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시행함에 밖에서 힘을 구하지 말고 자신의 덕이 갖추어진 후에 해야 이룰 수 있다. 작은 덕은 냇물처럼 흐르지만 큰 덕은 일시에 변화시킨다. 군자의 도는 어두우나 날로 드러나고, 소인의 도는 확연하지만 날로 없어진다. 군자의 도는 담담하나 실증이 나지 않고, 간략하지만 세련되었으며 따뜻하면서도 조리가 있다.
92장 역사 속의 중앙아시아와 우리 민족. 중앙아시아는 의외로 우리 민족과 오랜 역사적 교류를 이어온 곳이다. 일찍이 우리의 고조선 문명은 중앙아시아까지를 포괄하여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훨씬 앞선 홍산 문명을 구축했다는 가설이 각종 신화와 전설, 그리고 수없이 발견되고 있는 유물 등에 힘입어 갈수록 정설에 근접하는 역사적 사실로 부상되고 있다. 고구려 벽화에는 우즈벡 사람이 나오고 우즈벡 벽화에는 고구려 사람이 나온다. 신라의 향가 처용가와 고려의 소교 처용가에 등장하는 처용은 중앙아시아 사람임이 분명하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회회인이 10여 차례 등장하는데 이들이 곧 중앙아시아인이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서구 중심의 세계사는 최초의 세계화가 16세기 유럽의 근대체제에서 시작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역사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철저히 유럽 중심의 사관이 만들어낸 조작에 가까운 세계사관이기 때문이다. 세계화란 서로 다른 문명과 지역에 속하는 나라들이 각기 단절,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문화와 물자 등을 교류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통해 강대국들은 세계화라는 그럴듯한 명목하에 자국 중심의 이익만을 추구해 왔다. 이런 역사에 가장 크게 희생된 지역이 중앙아시아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중앙이란 아시아의 중앙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중앙이란 뜻이다. 유라시아의 정중앙에 위치한 네 나라를 든다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이 네 나라는 중국과 인도와 유럽, 삼각형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때 유럽은 사실상 유라시아 대륙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는 변방 지역이 되는 것이다.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16세기 유럽의 근대체제가 성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지역의 문명들이 역동적인 교류를 통해 무역관계를 형성하면서 비교적 평화적인 세계화를 구축해 놓았다. 이러한 문명 소통의 연결 통로가 바로 실크로드였다. 실크로드는 크게 보아 오아시스길, 초원길, 바닷길 등 세 갈래 코스가 있었는데 이 모두가 중앙아시아를 관통하거나 근접되어 있다. 요컨대 중앙아시아는 유럽 근대체제 이전 유라시아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주요 매개 지역이었던 것이다. 오늘날 실크로드라 하면 기원전 8에서 7세기 스키타이의 초원길 개척, 기원 전후 한나라 장건의 서영로 개척과 로마인의 동방 개척, 기원 후 중국의 비단이 전파되던 당나라 이슬람 제국의 교류가 이루어진 길을 말하는데 이 길은 몽골 제국 시대를 지나 18세기까지의 유구한 역사 동안 동서 문명의 교류를 역동적으로 일궈낸 주요 동선이었다. 한편 한반도는 실크로드의 동쪽 종점이었다. 패권 국가의 출현, 평화 해치고 문명 교류 단절시켜. 8세기 이전까지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인들은 유라시아 문명 교류의 중심자로서 그 위상이 아주 높았다. 그런데 8세기 중엽 당나라에서 일어난 안록산의 난은 소그드인의 위상을 위축시켰다. 안록산은 소그드인 부친과 돌궐족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대교 역상이었다. 이에 당나라는 안록산의 난을 진압하면서 소그드인을 대규모로 숙정했다. 결과 소그드인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동서 문명의 교류는 침체되었다.
이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문명 교류는 강대국이 패권을 행사하게 되면 갑자기 축소되거나 단절되어 온 것이 유라시아의 역사이다. 일찍이 중앙아시아에 지역 패권을 행사한 강대국은 페르시아의 사파비 왕조와 중앙아시아의 티무르 제국 등이었다. 거대 제국 몽골은 절대적인 패권 국가였지만 의외로 모든 문명과 종교에 개방적이고 관용적이어서 역사가들은 몽골로 인한 문명 교류의 제약은 거의 없었다고 본다. 18, 9세기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침략과 20세기 미국, 소련의 냉전 체제는 중앙아시아를 통한 동서 문명의 교류를 결정적으로 침체시켰다. 아직도 중앙아시아의 남쪽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은 동서냉전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대국들의 패권 야심이 커질수록 국가 간 상호 수혜의 원칙이 손상되면서 인류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에 빠져들어야 했다. 중앙아시아는 중국과 유럽의 틈바구니에서 오랫동안 고난의 역사를 감수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중앙아시아 각국은 옛 실크로드의 위상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실크로드의 동쪽 종점이었던 한국과의 교류도 대폭 활성화되었다. 이런 역할의 중심에는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30만 이상 고려인이 있다. 이런 추세는 21세기의 다극체제와 더불어 더욱 발전할 것이다.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여러 도로와 철도들이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른바 실크로드 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다. 머자나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은 거대한 단일 시장과 공동 생활권으로 변모할 것이다. 유라시아의 공동 생활권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 모스크바, 페데르스부르크, 스칸디나비아, 알프스, 이베리아 반도까지 단번에 내달릴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간구한다. 박상남, 나탈리아 카리모마 공저, 역사 속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21세기 실크로드. 중국은 1대1로 전략을 천명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에 지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접촉을 진행해 왔다. 애당초 1대1로라는 개념 자체가 중국에서 출발해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를 거쳐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에 닿는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카자흐스탄은 핵심 지역으로 언급된다. 러시아 역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진행하면서 중앙아시아 지역에 전개했던 군사 기지는 현재 모두 폐쇄되고 미군이 철수해야 했던 것에 비해 러시아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여전히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중앙아시아 지역을 장악했던 국가답게 집단 안보조약기구, 유라시아 경제연합, 그리고 독립국가연합 등의 장치를 통해 이 지역에서 여전히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을 제외하면 회원국들이 대부분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며 이는 중러 양국이 중앙아시아에 두고 있는 전략적 관심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리고 이 중심에 현재 카자흐스탄이 있다. 옛 종주국 러시아로선 중국의 서진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출범시키고 관세 동맹을 맺어 앞마당 지키기에 나섰다.
거기에 비해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유사시 안보를 책임질 나라는 결국 러시아라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결국 카자흐스탄은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면서 균형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카자흐스탄의 기본 전략은 안보 협력은 러시아와 경제 협력은 중국과 진행하는 것인데 러시아를 미국으로 바꾸면 한국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20세기 초의 그레이트 게임은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기 위한 영국과 러시아의 각축전이었다. 지금 펼쳐지는 뉴 그레이트 게임은 중국이 가세했다는 게 달라진 양상이다. 푸틴의 러시아와 시진핑의 중국은 현재 미국이 주춤하는 사이 세계 각지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양국 사이에 끼어있는 중앙아시아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티무르 제국 이후의 중앙아시아. 티무르 제국 이후의 중앙아시아는 서서히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가장 큰 원인은 유목민이 갖고 있던 군사적 우월성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주변 지역들이 화기로 무장한 고병 군단의 도입을 추진하는 와중에도 중앙아시아에서는 기마 군단을 중심으로 한 군대 편성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다. 티무르 제국 이후에 초원과 위구르 일대를 지배한 중가르 제국은 낙타에 대포를 장착하거나 조총을 도입하여 부분적으로 화기를 도입했으나 주력은 여전히 기병 공격이었다. 따라서 군사력은 주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하되었으며 단일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보호가 부재한 지역사회는 몽골 군단의 치명적인 개인주의로 서로 분열되어 역동성을 상실해가고 있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서북으로부터는 러시아가 별다른 저항 없이 중가르 제국의 영역까지 동진을 해왔다. 반면에 중국은 끊임없이 청나라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가르 제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하면서 서쪽으로 군사적 진출을 모색했다. 중앙아시아는 18에서 19세기에 동으로부터 청나라, 서북으로부터 로마노프 왕가 등의 양면적 압력에 노출되었다. 그러다가 이들 제국의 군사력에 굴복하면서 독자적인 세계로서의 자립성을 잃고 식민지화했으며 두 제국의 주변으로 전락해간다. 청나라는 중국 전역, 몽골, 티베트로 영토를 차례로 확장한 후 18세기 중엽에 동투르키스탄과 중앙아시아 초원지대를 지배하던 중가르 제국을 계승 분쟁을 틈타 멸망시켰다. 1758년에는 타림 분지전을 점령하여 이듬해인 1759년에 동투르키스탄을 청나라의 새로운 영토로 병합했다. 새로 얻은 땅을 의미하는 신강은 1870년 코칸드 칸국, 우즈벡 동부의 용병이던 야쿱 베기 정권을 탈취하여 일시적으로 무슬림 정권을 유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1878년 청나라는 이를 재정복하고 1884년에 신강성을 설치했다. 한편 러시아는 코카서스와 시베리아 정복을 완료하자 진로를 남으로 바꾸어 중앙아시아 정복에 착수했다. 용병 집단 코사크를 앞세운 러시아가 야금야금 카자흐 초원 북변에 다다를 즈음 카자흐는 이미 칸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통합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당시 카자흐는 소주이즈, 중주이즈, 대주이즈의 유목민 부족 연합체로 나뉘어 있었는데 동남쪽의 중가르 제국이 흥기하여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중가르 제국의 공세에 맞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기대어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장을 취했다. 그 사이 러시아는 카자흐 초원에 하나 둘씩
요새를 세우면서 군사적 방어와 통상의 거점이 되는 방어선을 형성했다. 그 결과 소쥐즈와 중쥐즈는 1820년에 러시아에 병합한 뒤에 1847년에는 대쥐즈마저도 병탄했다. 이로써 카자흐 초원도 러시아에 복속되었다. 이후 1891년부터 카자흐 초원은 옴스크 소재 초원 총독부의 관할 아래 놓였다. 19세기 후반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남부의 정주민 지역으로 진출한다. 이 지역에는 우즈베크 계열의 세 한국이 있었는데 중앙에는 부하라 아미르국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히박 한국, 동쪽에는 코칸드 한국이 있었다. 러시아는 우선 코칸드 한국 공략에 착수하여 1865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상업도시 타슈겐트를 점령하고 1867년 이곳에 투르키스탄 총독부를 설치하여 중앙아시아 남부지역 통치의 중심지로 삼았다. 이어서 부하라 아미르국과 히박 한국으로 진격하여 주요 도시인 사마르칸트와 히바를 점령했다. 부하라와 히바 두 칸국은 러시아의 보호국이 되었고 코칸드 칸국은 1876년에 멸망했다. 그리고 1881년에 러시아는 유목 투르크멘에 대한 괴크테페 전투에서 승리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일대까지 석권하였다. 교양인을 위한 중앙아시아사 참조. 교통과 소통의 도시 아스타나. 유라시아 물류시장의 서쪽 종착지가 서유럽이고 동쪽 출발지가 한국이라면 카자흐스탄은 물류 운송로의 가운데에 위치한 나라로 지정학적 가치가 높다.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는 고려인 극장이 있는 알마티라는 도시였다. 천산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싼 알마티는 전통적으로 인구도 가장 많고 경제의 중심지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다. 반면에 아스타나는 북북철로의 교차지로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스타나는 러시아가 1824년 카자흐스탄을 침략하면서 만든 군사 요새가 그 기원이다. 19세기 후반 러시아의 카자흐 지배 중심지가 되었으며 20세기 초 철도의 교차점이 되면서 도시 규모가 커졌다. 1991년 카자흐스탄이 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북부지방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한편 북부지방에 많이 거주하는 러시아계 주민들의 분리주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1997년 정식으로 천도하면서 도시 명칭을 카자흐어로 수도라는 뜻의 아스타나로 고쳤다. 아스타나는 중국 횡단 철도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연결하는 요충지이다. 바로 그 때문에 아스타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3년 9월 1대1로 구상을 발표하기에 적당한 장소였다. 시리아 전쟁의 종결을 위한 평화협상이 열린 곳도 아스타나였다. 시리아 전쟁은 이란과 사우디의 지역 강대국을 비롯해서 미국과 러시아 등 세계 강대국이 모두 개입한 준세계대전이었다. 따라서 언뜻 내전의 양상을 띈 듯하나 실상은 지역 및 세계 강대국들의 대리전에 가까운 국제전쟁이다. 유라시아 지역 전쟁에 강력히 개입한 러시아와 터키, 이란, 중국의 달라진 위상이 교통과 소통의 공간이었던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가치를 복원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카자흐스탄 이스타나는 유메리아, 영미적 질서에서 유라시아적 질서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지배의 실상, 제국발 근대화 모순. 우리는 유럽에서 타타르인 취급을 받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도 유럽인이다. 도스토옙스키. 역사적인 측면에서 킵차크 강국을 계승했다고도 볼 수 있는 러시아 제국은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타타르인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서유럽과 가까운 러시아는 다른 몽골계 국가들과 달리 중화기 중심의 유럽식 보병 군단 체제를 일찍 받아들여 식민지 확보에 부심했다. 바다를 통한 식민지 확보가 쉽지 않았던 러시아에게 중앙아시아는 바다와 인도에 다다를 수 있는 길목이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식민지 인도와 가까워지는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영국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했다. 그 결과 19세기 말 조선과 함께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러한 전략적인 관심 외에도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통치가 가져온 서구적 근대의 실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러시아는 중세적인 이슬람 인습에 사로잡혀 전제 군주의 전횡 아래 중앙아시아 주민들이 무지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여겼다. 따라서 이곳에 러시아적인 질서를 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지역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해방시키며 선량한 러시아 신민으로서 근대적인 유럽 문명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중앙아시아 정복의 대의로 내세웠다. 하지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 러시아 농민을 이주시켜 러시아의 경작지 부족을 보충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재배되는 면화를 러시아 면화공업의 원료로 이용하는 데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러시아령 오렌부르크의 초원 총독부에서는 내무부 관할의 민정, 타슈겐트 투르키스탄 총독부에서는 육군부 관할의 군정이 이루어졌다. 치안과 징세에 중점을 두었으며 무슬림 사회의 전통 제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간섭하지 않았다. 러시아어 습득은 장려했지만 시베리아의 원주민에게 했던 것처럼 러시아 정교도로 집단 개종시키는 등의 강제적 동화 정책은 실시하지 못했다.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대화의 요인으로 공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공교육 보급 등을 꼽는다면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 제국을 통해 서구적 근대가 이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의 식민 통치는 여러 모순을 낳았다. 러시아 농민의 이주 정책으로 종종 선 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땅에서 쫓겨나기도 했으며 유목민의 전통적인 유목 경로가 차단되기도 했다. 면화 생산의 확대로 자체 식량 생산이 줄고 아랄해로 흘러드는 수원이 급감했다. 기근의 피해도 날로 심각했다. 식민지에 이주한 러시아인들은 대개 현지인들의 문화와 관습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했다. 현지인을 직접 대하는 하급 관리들의 횡포와 부패도 극성이었다. 이에 반발한 현지인의 시위나 항의는 철저하게 폭력으로 진압했다. 러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에는 강압과 타협이 공존했으나 전반적인 통치 능력은 그리 높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5개국들의 국경과 민족 구성은 모두 소비에트 시기의 유산이다. 달리 말하면 소비에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민족과 민족 국가가 소비에트 지배기를 거치면서 생겨나고 비역사적인 국경선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러시아 내전이 격렬해지자 중앙아시아의 무슬림들도 적군과 백군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범투르크 민족주의를 지향하지만 자디즘에 반대했던 바스마치 운동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민족 문제에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였던
적군 측에 가담했다. 그러나 한 배를 탄 볼세비키와 무슬림 혁명가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었다. 소련 성립 후에 그들 사이의 결별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계급과 민족, 양자 가운데에서 어느 것이 먼저냐 하는 문제를 두고 양측에는 전혀 타협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1922년 사막과 산악지대에서 소비에트 체제에 무력 저항하던 100개 바스마치 운동 세력이 소멸했다. 소련 중앙은 1922년을 기점으로 투르키스탄과 부하라, 히바 등지의 공산당에서는 무슬림 구세대들과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을 축출하고 중앙에 충성하는 러시아인과 현지의 프롤레타리아 출신 간부들로 그 자리를 채워나갔다. 1924년에 열린 소련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스탈린은 무슬림 공산주의자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때부터 독소 전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무슬림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 숙청이 이루어졌다. 또한 1924년 전당대회에서는 중앙아시아에서 단일한 투르크 무슬림 국가의 출현을 막기 위해 소위 민족 분할 정책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1924년에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이 만들어지고 1929년에는 타지키스탄이, 1936년에는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성립되었으며 1937년에는 각 사회주의 공화국의 헌법이 채택되면서 드디어 중앙아시아 지역의 분할 작업이 완료되었다. 소비에트 민족 분할 정책에 따라 투르크 무슬림 사회의 부족적 차이는 민족의 차이로 바뀌었고 서로 다른 투르크 방언이 이제는 독자적인 언어로 인정받게 되었다. 더구나 투르크인들의 내적 결속을 방해하고 견제하기 위해 투르크어를 할 줄 알지만 동부 이란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타지크인들을 별도로 독립시켜 공화국으로 만든 것은 전략적인 분할을 통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소비에트 연방의 민족 단위 국경 획정은 다민족 사회이면서 투르크 이슬람 전통을 가진 중앙아시아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소련은 러시아가 투르키스탄이라고 통칭했던 중앙아시아 전체 통합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투르키스탄이라는 종래의 명칭은 사라지고 소련 내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이라고 불리었다. 이것이 오늘날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원형이다. 이로써 오늘 약속드린 2장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